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도준상입니다. 이렇게 유변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부 때 이승종 교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대학원 때 MIT의 밥 암스트롱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유변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전공하는 쪽이 점점 더 바이오 쪽으로 가고 이뮤놀로지를 공부하게 되면서 사실 유변학회에서 제가 발표할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 혹은 백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유변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비드 19의 면역 반응과 백신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편적인 지식은 뉴스를 통해서 다들 많이 접하고 그래서 뭐 항체, 뭐 T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용어 자체는 상당히 익숙하시겠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 모르셔서 갑갑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면역이라고 하는 건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면역이 강하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면역이 있어야 됩니다.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잘 알고 있죠. 일단 감염에 취약하게 되죠. 지금 코비드 19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암도 잘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면역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이 과잉하게 일어나면서 뭐 환경적인 인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과잉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또 알러지나 아스마와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코비드 19의 경우는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인펙션, 감염에 의해서 유발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시비어 코비드 19이 되게 되면은 감염에서 반응이 느리다가 반응이 점점 더 과잉되면서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메이션 혹은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이런 오버 액티베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그런 과잉 면역 반응, 어떤 오버 액티베이션에 대한 그런 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라고 하는 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제되게 사용돼야 되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면 우리가 이제 질환에 시달릴 수 있고 너무 강할 경우에도 이제 면역이 우리 몸을 공격하면서 도리어 면역 반응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역계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네이트 이뮤니티 혹은 선천 면역계라고 하죠. 이네이트 이뮤니티와 어댑티브 이뮤니티, 후천 면역계 혹은 적응 면역계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네이트 이뮤니티라고 하는 건 항상 존재를 하는 거고 초기의 면역 반응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상피 세포, 에피세리얼 셀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리적인 배리어를 형성하죠. 그 다음에 그걸 치고 들어오는 애들을 이제 잡아먹거나 매크로페이지나 뭐 이런 뉴트로필과 같이 잡아먹고 공격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 한 감염 이후 수시간 내에 이제 많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많은 경우에 이런 이네이트 이뮤니티에 의해서 대부분의 감염이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네이트 이뮤니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필요한데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B셀이라고 하는 그런 셀이 있어서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 많이 들어보셨죠? 항체가 이제 병원체에 붙어가지고 중화항체라고 하죠. 더 이상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T세포가 이제 그런 감염된 세포 혹은 병원체를 잡아먹은 세포에 작용하여 가지고 이제 세포 안에 있는 병원체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엔티전 스페시픽 그러니까 어떤 항원 특이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도 이제 어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더라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정확하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에 붙어서 중화를 할 수 있는 항체가 중요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항원 특이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역 기억, 그러니까 특이적이어야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들어왔었다는 거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 그런 병원체가 다시 들어오면은 훨씬 더 빠르고 강한 그런 기억을 만들어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작용하는 것도 이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작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감염 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이런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해당합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몸이 어떤 감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이런 병원체가 있고 상피 세포가 어떤 물리적, 화학적인 배리어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병원체도 침입을 하게 되죠. 침입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적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구원병을 요청하는 거죠. 그럼 혈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얘네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서 안쪽에다 넣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라든가 뭐 나이트록사이드 같은 아주 그런 독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얘네들도 저항하려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네이트 이뮤니티가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덴드리틱 셀이라고 하는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항원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림프노드 혹은 스플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면역 기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항원의 정보를 이제 얘네들한 T셀이나 B셀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결국은 얘네들이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또 B셀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발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본 어떤 면역 반응이고,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발동이 되면은 이제 이 B셀이나 T셀들이 마구마구 증식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비유해서 생각하면 쉬운데, 전쟁에서 숫자가 중요하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펙터 펑션을 가지는, 그러니까 병원체들과 무장을 하는 거죠. 병원체들과 싸울 수 있는 무장을 하는 그런 세포로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셀은 항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T셀은 이제 무기를 들고 그 조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면역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얘네들이 컨트랙션을 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야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군인이 너무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특정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줄어들어야지 다른 항원에 대한 반응을 만들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부 세포들만이 남고, 걔네들이 이제 그런 메모리 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차 감염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빠르고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포로서 이제 우리 몸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면역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식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라는 질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사스코비2라고 하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한 2년 전부터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거의 특징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왕관 같은 어떤 커다란 스파이크 프로틴으로 둘러싸인 그런 바이러스가 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기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논문 중에서 상당히 놀라웠던 것이, 지금은 다들 아는 사실이죠. 대다수가 아주 경증이고 일부가 중증이라는 그런 사실이 이제 상당히 놀라웠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왜 중증이고 어떤 사람은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증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증이 대부분이지만은 이게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일부지만 중증 환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결국 병원과 사회가 마비되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을 퍼뜨리고 있는데 왜 그런 무증상이 많은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제 면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제 그 어떤 사스코비2라고 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질환과 그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어댑티브하고 이네이트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셀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생물학 권위 잡지에다가 이제 리뷰 아티클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어댑티브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는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이 사스코비2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네이트 이뮤니티는 도리어 이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주 초기에 상당히 교란이 돼서 늦게 반응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패소제니시스, 그러니까 시비어 코비드 19에서 결국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이네이트 이뮤니티의 과잉 반응 때문에 그렇고, 프로텍션을 해주는 건 어댑티브 이뮤니티이고, 그다음 백신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어댑티브 이뮤니티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댑티브 이뮤니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스코비2라고 하는 이 코비드 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서 하나가 초기 면역 반응에서의 어떤 불균형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면역 세포들이 이제 감염 부위로 몰려오고요. 그와 동시에 항바이러스 반응,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반응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 19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염증 반응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항바이러스 반응은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증식이 빠르게 일어나는 와중에 면역 세포들은 마구마구 몰려오는데 바이러스는 컨트롤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효율적인 과잉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우리 몸에 손상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스코비2라고 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쨌든 이런 선천 면역계의 항바이러스 반응을 교란시켜 가지고 어떤 그 초기 반응, 어떤 선제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게 어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좀 더 그래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바이러스 인펙션에서는 이제 그 먼저 선천 면역계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그래서 증식되는 게 막힙니다. 바이러스가 잘 못 자라고 그 이후에 이제 T셀과 엔티바디 리스폰스가 일어나면서 결국 효율적으로 이 감염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스코비2 혹은 코비드 19에서는 일단은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딜레이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엔타이바이럴 리스폰스, 항바이러스 반응, 인터페론에 의한 항바이러스 반응이 저해가 되면서 이게 느려지고,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마구마구 레플리케이션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럴 로드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어떤 결과는 증상입니다. 열이 나고 이제 뭐 그 목이 붓고 그 다음에 뭐 기침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다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 반응이 느리고 바이러스의 로드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증상은 없는데 바이러스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질환이 빠르게 퍼지는 이유가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집에서 쉬거나 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그럴 텐데, 무증상이니까 자기는 멀쩡한 줄 알고 돌아다니는데 바이러스는 많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딜레이드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무증상 감염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인터페론 반응의 저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로드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증으로 가지 않고 이제 치유가 되는 거는 결국은 이런 어댑티브 이뮨 리스폰스가 느리지만은 강하게 일어납니다. T셀 엔티바디 반응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바이러스가 컨트롤이 되면서 이제 질환에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치료제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면역을 통하여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중증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바이러스의 로드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네이트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어떤 스레시홀드를 지나가면은 얘네들이 과잉 반응을 하면서 이제 이 점점 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항체가 나중에는 나오고 T셀 리스폰스는 계속 미미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T셀 반응이 이 감염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초기의 선제 대응에서 밀리면서 그다음에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마구마구 증식을 하면서 이제 이 모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초기 어떤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도리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이제 중증이 발생하고 이제 환자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럼 어댑티브 이뮤니티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이제 어떤 세포가 가장 그런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항체의 경우에는 이제 중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염이 된 이후에는 T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D4 포지티브 T셀의 경우는 이제 헬퍼 T셀이라고 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여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반응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CD8 포지티브 T셀의 경우에는 이제 킬러 T셀이라고 해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큰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항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역할이 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CD4 포지티브 T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CD8 포지티브 T셀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항체는 왜 이렇게 감염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또한 늦게 나오고요. 그래서 항체가 나왔을 때는 이미 많은 세포들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이 된 이후에 항체는 세포의 밖에서 작용합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입을 하면은 그게 퍼지는 건 막아줄 수 있지만 그 세포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시 항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일반적인 감염에서 많이 하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있어서는 이제 이네이트 리스폰스가 늦어지면서 항체도 늦어지고 항체의 역할 또한 제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의 경우에 이제 그 초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중증 환자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이제 주로 초기 환자에서만 이제 좀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항체가 도리어 뭔가 항체 반응이 잘못 일어나면서 그런 어떤 그 항바이러스 반응이 도리어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보고조차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서의 항체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염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은 T세포가 아주 맹활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T셀은 이제 감염된 이후에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 이전 사람에게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비2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T세포들이 일부 관찰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 한 네 종류 정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스코비2 말고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네 종류에 이제 감염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T세포가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거죠. 그런 걸 크로스 리액티비티라고 하고
T셀 반응은 이런 것처럼 이제 좀 그 종 내에서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뮤테이션에 대해서 항체를 의 경우에는 뮤테이션 변이를 통해서 이제 3D 스트럭처를 인지하기 때문에 뮤테이션을 통해서 회피가 잘 일어날 수 있지만은 T세포 반응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이상 어떤 T세포는 이제 반응하는 그런 T세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변이에 대해서 항체의 역할은 이제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거라면 감염 이후에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혹은 이제 치유해주는 건 T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T세포를 완벽하게 피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백신을 맞거나 그러면은 T세포 반응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감염이 돌파 감염 같은 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중증으로 빠지는 이유, 확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이런 T세포의 역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4월쯤에 이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면역학 관련 저명 저널에 나온 어떤 백신에 대한 전망인데,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은 이게 이런 전체 어떤 개발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마구 겹쳐가지고 초고속으로 가면은 6에서 18개월이면은 이제 백신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했지만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금까지 개발된 혹은 개발 중인 그런 백신 플랫폼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거의 그 백신 레이스, 그러니까 이 면역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글로벌 팬데믹 시장을 앞두고 이제 그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개발할 수 있는가, 얼마나 효율이 높은가,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거를 이제 경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의 위너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mRNA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밝혀지는 거죠. 염기 서열이 밝혀지고 두 달이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더나가 가장 먼저 시작했죠. 아주 놀라운 일이고,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이제 그 뒤를 쫓아서 결국은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가장 먼저 임상 3상을 마치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백신이 작년 말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정말 백신 개발사에 있어서 1년 이내에 백신 개발을 성공했다, 있은 적이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효능도 놀랍게 한 90%가 넘는 효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안정성도 비교적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어떤 놀라운 그런 과학 기술의 어떤 역량을 보여준 그런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백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감염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면역 관련된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런 중화항체 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항체라고 하는 게 감염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백신에서는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게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의 경우는 중화항체가 늦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전부 다 이제 감염에 성공해서 세포 안에 있는데 중화항체가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그러니까 중화항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화살이라고, 항체를 화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싸움에서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적과 우리 아군이 전부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적군이 이제 아군에 이제 그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면 화살이 아무 쓸모가 없겠죠. 도리어 아군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침입 이전에 어떤 공성전에 있어서의 화살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화살을 쏘아서 이제 그 침입하기 전에 화살을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즉시 화살을 쏘면은 이제 성벽 에피세리얼 셀에 접근하기도 전에 우리가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가 이제 어떤 그런 어 스테럴 이뮤니티라고 해서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감염이 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는 T셀이 이제 반응이 좋다면은 이제 약하게 앓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게 감기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화항체는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중화항체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돌파 감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백신을 맞았으면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기억, 결국은 이제 그 감염이나 백신에 있어서 면역 기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감염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처음 프라이머리 이뮨 리스폰스가 일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약하고 느립니다. 그리고 메모리 셀이 형성이 되고요. 메모리 셀이 형성되는데 이제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어떤 세컨 샷을 3주 보다 더 짧게 맞으면은 상당히 효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자나 이런 데가 3주 간격으로 맞는 게 이 메모리 셀이 생기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한 그런 접종 간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이뮨 리스폰스가 일어나는데 재감염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그 백신을 맞은 이후에 감염이 되면은 상당히 빠르고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염 대신 이런 프라이머리 혹은 세컨더리까지 있으면은 이 메모리의 레벨이 더 높아지고 썰드 세 번째 감염이 일어나면은 훨씬 더 빠르고 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은 항체가 단순하게 그냥 이런 그 항원에 달라붙는 그런 분자가 아니라 항체의 질 또한 계속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저미널 센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미널 센터라고 하는 데가 이제 B셀이라고 하는 그런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원에 대해서 거의 서바이벌 게임을 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가지고 가장 강한 그런 강한 바인딩을 가지는 항체를 가진 B셀만이 살아남아 가지고 걔네들이 메모리 B셀이 되고 플라즈마 셀이 되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제 항체가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체의 퀄리티가 향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 그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프로세스가 여기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염 이제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일어난 지도 1년이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염에 대한 롱텀 리스폰스에 대한 논문들이 이제 이번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롱텀 리스폰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골수에 이제 그 항체를 만드는 셀이 얼마나 잘 생착을 하느냐, 그게 이제 어떤 항체 반응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있어서 중요한데, 상당히 그 생착되는 게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 또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저미널 센터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B셀이 계속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항체 성능을 향상하는데, 그게 이제 바이러스는 뮤테이션을 통해서 그 우리의 항체를 피한다고 하면은, 이 항체는 이 자체적인 학습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뮤테이션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향상된 그런 퀄리티의 항체를 만들어내서 감염이 된 사람, 그러니까 작년에 감염이 된 사람에게서 봤을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변이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항체조차도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제 변이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바이러스 쪽은 델타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지만은, 바이러스는 변이하지만은 우리 몸의 어댑티브 이뮤니티, 적응한다는 게 되게 절묘한 말인데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와 우리 면역이 이볼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 또한 상당히 그런 어떤 변이를 굳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미지너리 트레이닝만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이 부분도 상당히 인커리징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런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스코비2뿐만 아니라 이제 사르스나 메르스 같은 것들, 혹은 그 외에 이제 사베코 바이러스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큰 종류인데, 걔네들을 전부 다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스파이크 프로틴이 상당히 중요한데, 스파이크 프로틴에 정말 핫스팟을 찾은 거죠. 핫스팟을 찾아내는 항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걸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존재하고, 그런 항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항체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만은 결국은 백신을 통해서 그런 항체의 생성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조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그런 결과인데,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제 사르스에 걸렸던, 2000년대 초반에 사르스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 여기서 살아남은, 아주 그때 치명률이 높았죠. 그런 사람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 생성되는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가 이런 다른 종류의 어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다 중화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NEJM에 올해 발표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르스라고 하는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스코비2,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있는 B셀들이 걔네들을 조합을 하여서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이죠, 일종의 그런 걸 통해서 얘네들을 다 막을 뿐만, 이 두 가지를 다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같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아주 놀라운 우리 면역 반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아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종 내에서 처음에는 얘로 면역 이뮤 첫 번째 샷은 얘로, 두 번째 샷은 얘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런 판사베코 바이러스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를 백신을 통해서 부스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또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백신으로 인해서 형성된 항체의 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세계적인 이슈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파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엔티바디의 양이 줄어드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연적인 그런 면역 반응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페이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반응 자체가 일단 처음엔 엔티바디를 마구마구 만들어내지만은 그 양이 이제 지속적으로 또 어느 정도 이상 경과되면은 줄어드는 게 맞긴 합니다. 감염이 이제 종료가 되고 나면 항체의 양이 줄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항체의 총량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로 그 자원을 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점점 더 줄어들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엔티바디의 질인데, 상당히 그런 하이 퀄러티의 엔티바디가 작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티바디의 절대적인 양이 주는 거는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질로서 대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롱텀 프로텍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엔티바디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그런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거의 매주 한 2주에 한 번씩 림프 노드를 샘플링 해가지고 본 건데, 저미널 센터 리액션, 그러니까 항체 질을 향상시키는 리액션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고, 얀센이라고 가장 약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백신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항체 퀄러티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 관련된 것들도 다 커버가 어느 정도 이상 되고 있다, 이런 논문도 나왔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체는 이제 몰레큘입니다. 항체는 몰레큘이고, 더 중요한 거는 항체를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메모리 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체는 줄지만은 메모리 셀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숫자로 메모리 T셀, 메모리 B셀 같은 그런 셀들은 또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이런 애들이 언제든지 다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재감염이 일어나지만은 중증에 빠지지 않고 바로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런 그 메모리 셀들의 존재로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스터샷을 통하여서 이제 항체를 다시 부스팅하는 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메모리 셀들이 또 잘 형성이 되고 그런다면은 어, 요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스터한 이제 보통 보면 백신도 이제 제가 어린애 아기가 있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 세 번, 네 번 맞는 그런 백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번 맞으면은 또 완전히 어떤 롱텀 이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그래서 두 번은 조금 모자라고 한 세 번 정도 mRNA 백신 세 번 정도면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팬데믹이 엔데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창궐에서 어떤 그런 풍토병으로 가는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되기는 할 텐데 그것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고 길게 봤을 때 결국은 엔데믹이 되긴 하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의 면역이 적응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면 엔데믹, 그 풍토병이 될 거고, 그때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이게 어떤 감기와 같은 형상일까 독감과 같은 형상일까.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독감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사이언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더 그 감기에 가깝게 어떤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역사적으로도 좀 흥미로운 사실을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스페니시 플루, 그러니까 1차 대전 무렵에 있었던 스페니시 플루하고 이제 요걸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스페니시 플루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일으킨 거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이전에 1800년대 후반에 러시안 플루라고 하는 팬데믹이 또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로서 역시 또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상당히 큰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안 플루가, 이제 플루는 인플루엔자를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다, OC43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거다, 이런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네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을 돌아가면서 이제 환절기, 이제 겨울 추워질 무렵에 강해지는 그런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 것으로 종착이 된다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마일드한 그런 감기 바이러스로 최종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뭐 역사적인 전망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어떤 백신에 관련된 얘기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몇 분 동안 이제 그 백신을 개발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백신이 사실은 바이오엔텍이라고 하는 독일의 어떤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흥미로운 거는 이 바이오엔텍이라고 하는 회사,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알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래 어떤 암 백신을 개발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어떤 퍼스널라이즈드,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하던 그런 회사이고, 감염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데 이 여기서 그런 그 코로나 백신을 아주 단기간에 아주 효능이 높은 그런 코로나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는 거죠. 그럼 암과 그런 감염 질환, 뭐 딱 겉으로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두 개의 링크는 그거죠. 면역 관련 질환이다, 면역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 면역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되던 백신이 감염 예방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암과 면역 그런 감염이라고 하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질환이 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플랫폼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이자 백신이 상당히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바이오엔텍의 그 캔서 백신이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거를 작년 여름에 좀 걱정이 돼서 조용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좀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임상 시험을 했는데 그 임상 결과가 뭐 거의 효능이 미미하게 나와서 뭐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걸 봤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죠.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 캔서 백신이라고 하는 게 감염 백신을 개발하는 게 위해서 얼마나 더 어려운가. 캔서 백신은 예방 백신은 아니고요. 암 환자에게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일반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맞아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니까 면역 반응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암 환자는 면역 반응 자체가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하기 어려운데 역시 캔서 백신이 상당히 그런 난이도가 높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그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암학회에서 우그르 사인이라고 하는 그 바이오엔텍 CEO가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그러니까 기 전에는 이제 캔서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감염 쪽으로 이제 또 확장을 하였고, 그걸 또 흥미롭게도 올해 그러니까 이분이 참 보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뭐 사이언스, 네이처, NEJM 등의 논문을 많이 낸 그런 분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면역 반응이 과잉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건데, 그런 쪽으로까지 확장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면역 관련 질환에 있어서의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툴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좀 더 확장을 하자고 하면 앞에 제가 처음 얘기할 때 했던 그런 거로 다시 그 다이아그램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이 면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다른 그런 형상을 가지는 질환들이 다 같은 플랫폼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런 거를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실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저희 랩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지만 저희는 이제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이런 면역 반응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을 개발한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한 그런 면역 관련 질환에 그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번 기회는 아니지만 다음 기회에 혹시 뭐 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 연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